안녕하세요. 시원한 사이다 사연이 가득한 톡톡 사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 사연 다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서울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제 취미가 남편하고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하는 건데요. 산책하며 톡톡 사연을 주로 듣곤 해요. 감동 사연을 들으면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이다 사연이 있으면 배꼽 잡고 둘이 웃기도 합니다. 남편하고 살면서 우리한테 이런 제보할 사연이 있으면 반드시 제보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부부에게도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연이 얼마나 통쾌한지 요즘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곤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라고 하는데 전 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뿐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평범보다 못하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일하다 공사장에서 그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7살이었어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어요. 친할머니도 가난해서 시골에서 혼자 겨우 살고 계셨고 우리 엄마는 친정이 없는 고아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하필 그때 제 동생은 태어난 지 겨우 50일이 되었던 신생아였습니다. 어렸던 저와 아예 신생아의 여동생을 데리고 우리 엄마는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돌아가신 아빠 앞으로 위로금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걸로 우리가 평생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은 무슨 겨우 며칠 지나니까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이었다 해요.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팔고 단칸방으로 가서 그때부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일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으세요. 덕분에 전 혼자 단칸방에서 동생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손수 갈아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도 전에 신생아를 돌보는 법을 먼저 배웠죠. 엄마가 그렇게 돈을 벌어도 우리 셋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본인은 굶어도 저랑 동생을 굶기지 않으려고 애쓰셨어요. 남들은 다 먹는 고기 반찬을 먹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감자나 고구마라도 먹으며 자랐습니다. 월세를 내고 겨우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면 남는 돈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다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으면 당장 돈이 없어 월세를 못 낸 적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월세를 밀리니 쫓겨나기도 했죠. 결국 엄마는 숙식이 제공되는 가정부 일을 구하셨어요. 하지만 가정부 일을 하려고 해도 엄마에겐 어린 저와 신생아가 있으니 어떤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던 동네를 떠나니 겨우 사정에서 얻어낸 파출부자를 구해 옆 동네로 이사 갔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그 부잣집 앞에 서서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던 날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너무 커서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 같았거든요. 그 집은 일하는 아줌마만 3명이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 엄마였죠. 엄마는 들어가기 전에 어린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정아, 엄마 말 잘 들어. 이 집에선 절대 울거나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림자나 유령처럼 다녀야 해. 알겠지? 이 집에 너랑 동갑인 경숙이란 여자애가 있어. 그 친구 심기 거슬리지 않게 행동해. 엄마를 도와줘야 해. 그래야 미영이랑 엄마가 살아. 알겠지?
엄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 경숙이란 친구가 있다는 말에 약간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동생을 돌보느라 친구가 없었거든요. 골목을 뛰어다니며 노는 친구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친구가 생기다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하지만 그 설렘은 정확히 엄마 손을 잡고 그 궁궐 같은 부잣집에 들어간 날 마구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악연이 있으세요? 아니면 원수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전 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 있는데 바로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경숙이가 제 인생의 원수예요. 엄마 손을 잡고 들어갔던 그 집은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화려했어요. 너무 화려해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집안에 계단이 있는 것을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2층엔 갈 수가 없었어요. 2층은 주인집 가족들과 청소하는 우리 엄마만 갈 수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경숙이를 처음 봤는데 우린 처음에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도 금지옥엽 외동딸이라 형제가 없어 저를 반겼어요. 우리 둘은 제 동생을 데리고 소꿉놀이도 하고 나름 처음엔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이가 나빠진 것은 학교에 입학한 다음이었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다른 친구들을 사귀자 경숙인 저와 놀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제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자 경숙이가 저를 대놓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서 저랑 노는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왜 미정이랑 놀아? 걔 완전 거지야. 쟤네 엄마 우리 집에서 일해. 거지랑 놀면 거지 되는 거 알지? 너도 거지 되기 싫으면 쟤 말고 나랑 놀아. 우리 엄마가 가난한 애들이랑은 놀면 안 된다 했어. 진짜? 미정아, 너희 엄마 경숙이네 집에서 일해? 나는 몰랐어, 경숙아. 그럼 나 너랑 놀래. 근데 진짜 너희 집 가면 미정이네 아줌마 있어? 그럼 미정이가 너희 집에서 사는 거야? 그렇다니까. 쟤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단칸방에서 살아. 거기 원래 창고를 쓰는 곳인데 제가 거지라서 갈 곳이 없어. 우리 엄마가 특별히 단칸방에서 살도록 해줬잖아. 궁금하면 이따 우리 집에 와서 볼래? 경숙이는 저랑 노는 친구들에게 제가 거지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반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서 저랑 엄마가 사는 단칸방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렸던 저는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속상해도 엄마에게 절대 티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에게 말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이 없었고 또 당장 이런 우리 가족을 받아주는 집이 없었거든요. 엄마는 딸인 저보다 주인집 딸인 경숙이에게 더 쩔쩔매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기도 했죠. 경숙이의 이런 행동은 시간이 흐르며 우리가 자랄수록 더 심해졌어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가 하필 워낙 좁아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겨우 하나씩 있었거든요. 중학교에 가자 경숙인 대놓고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숙이가 제 친한 친구들을 다 뺏어가니 자연스럽게 혼자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를 돕거나 동생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없으니 늘 사람이 전혀 없던 저는 공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면서 주인집에 굽신거리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고통이었어요. 반 친구들이 우르르 주인집에 가면 엄마는 그 경숙의 시중을 들며 반 친구들에게 간식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간식을 저를 주려고 하면 경숙이가 절대 못 주게 했어요. 본인이 다 먹을 거니까 절대 저한테 주지 말라고 했죠.
그런 상황을 목격하며 저는 무조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 돈을 벌고 싶었어요. 엄마랑 동생을 경숙이네 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경숙이가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공부하는 교과서를 뺏거나 혹은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괜히 제게 공을 던져서 머리에 맞힌 적도 있어요. 이런 괴롭힘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러다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야, 거지. 네가 공부한다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것 같아? 넌 애초에 가난해서 커서도 내 밑에서 일할걸? 난 우리 아빠 회사 물려받을 건데 넌 물려받을 회사도 없잖아. 그냥 너희 엄마처럼 나중에 우리 집에서 일이나 해. 아, 근데 네 동생은 덜 떨어졌던데. 걔는 못 받아줘. 우리 엄마랑 동생 네 입에 올리지 마. 내가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할지 아닐지 네가 어떻게 알아? 제발 날 가만히 내버려둬. 내가 너한테 뭐라 한 적 있어? 교과서 이리 줘. 와, 얘 봐. 야, 얘 지금 나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말하는 것 좀 봐. 무서워 죽겠다. 너 자꾸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말해서 너 내쫓는다? 그러면 너희 엄마 어떡하려 그래? 거지 3명이 길바닥에서 신문지 덮고 자려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 우리 엄마 건들지 말라고. 그래, 우리 엄마 너희 집에서 일한다. 이게 뭐가 어때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 살아? 나도 마음 같아선 너희 집 다 불태우고 싶다고. 결국 저는 그동안 참았던 것이 폭발하게 되었어요. 경숙이가 제 머리를 때리고 꼬집어도 아무 말도 안 했고 항상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경숙이가 또 손을 들어 제 머리를 때리자 참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손을 들어 경숙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교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구경해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선생님이 오셔 겨우 중재가 되었습니다. 경숙이는 엉엉 울며 제가 시비를 걸었고 책상 의자까지 본인에게 던졌다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오열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선생님이 경숙이의 엄마와 우리 엄마를 둘 다 학교로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사회의 쓴맛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경숙이의 엄마와 우리 엄마는 입고 온 옷부터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으로 꾸민 경숙이 아줌마는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엄마는 앞치마에 후줄근한 옷을 입고 왔어요. 행색이 너무 차이가 났는데 그런 엄마가 창피하지 않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경숙이 아줌마는 무조건 우리 딸은 잘못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항상 괴롭힘 당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숙이네가 학교에 되는 돈이 많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촌지도 많았어요. 그래서 촌지를 받았던 담임 선생님은 무조건 경숙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경숙이 애가 순해서 절대 다른 애들 때리고 괴롭히는 애가 아니에요. 좋은 것만 보게 하며 키웠는데 얘가 어떻게 친구를 괴롭혀요? 우리 앤 잘못이 없어요. 아마 미정이가 우리 집 지하 단칸방에 사니까 우리 딸을 질투했나 보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우리 딸에게 단단히 말할게요. 우리 애가 나쁜 애는 아닌데 아마 사춘기라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미정아, 빨리 잘못했다고 해라. 응? 당당한 경숙이 엄마와 달리 우리 엄마는 선생님과 경숙이 엄마에게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경숙이는 자꾸 앞에서 엉엉 울며 본인 엄마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냈습니다. 본인이 축구공을 제 머리에 던졌으면서 자기가 맞았다고 아예 지어내기도 했죠. 선생님은 다 알면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잘못했다고 전혀 말하기 싫었지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엄마는 일할 곳이 없고 동생까지 잘 곳이 없으니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를 나오면서 경숙이가 우리 보고 당장 집에서 내쫓으라고 표독스럽게 말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빌고 빌어 겨우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잠들기 전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우는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뒤로 경숙이가 저를 미친 듯이 괴롭혀도 꼭 참았습니다. 괴롭히는 것이 수위가 아무리 세도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 대응할 수가 없었어요. 경숙이는 제가 본인을 상대하지 않고 무시하자 기어코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리기도 했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저는 발목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경숙을 전혀 혼내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가해자가 있는데 제게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다그치기 바빴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병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두면 나중에 분명히 고생한다고 했지만 치료할 돈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비 앞에서 고민하는 엄마를 보고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아프지 않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영향으로 전 아직도 오랜 기간 걷지 못해요. 조금만 걸어도 발목이 아프거든요. 30분 이상 걸으면 발목이 너무 아파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 본인 잘못이라고 엉엉 울기도 하셨어요. 경숙이가 제 인생의 원수라면 제 인생의 은인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제가 기특하다고 문제집도 주고 학용품도 본인 사비로 사주셨어요. 가난한 우리 집의 형편을 알고 동생과 나눠 먹으라고 빵을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점심을 굶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밥 안 먹고 공부하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항상 저를 챙겨주었어요. 은퇴를 앞둔 나이가 지긋한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요즘도 연락할 정도로 참 고마운 분이세요. 경숙이와 같은 학교에 진학했는데 유일하게 경숙이의 편을 들지 않은 선생님이랍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 원서도 잘 써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명문대에 가자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게 너무 미안하다고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하셨죠. 엄마, 나 장학생으로 입학했어.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또 내가 일하면서 돈 벌 테니까 제발 이제 이 집에서 나가자. 내 평생 소원이 이 집에서 탈출하는 거였어. 엄마가 분명히 대학 가면 경숙이 집에서 나간다고 했잖아. 알겠어. 엄마가 그동안 받은 돈으로 아끼고 아껴 모았어. 이 돈으로 서울에 있는 어디 단칸방이라도 가자. 내가 식당에서 일이라도 할게. 우리 딸 소원이라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자 엄마는 제 소원인 경숙이네 집에서 탈출하는 것을 해주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이 많진 않아도 동생까지 셋이 잘 반지하 집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게 되었죠. 지긋지긋하고 좋은 기억이라고는 없는 그 동네에서 이사 갈 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는 나중에 놀러도 안 오려고 다짐했어요. 야, 거지! 너 이사 간다며? 대학 잘 간다고 인생 바뀔 줄 아냐? 원래 대학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바로 돈이야.
너는 그래봤자 집이 가난해서 평생 못 살걸? 어떡하냐. 나중에 취업 못하면 연락해. 내가 불쌍해서 너희 엄마처럼 파출부로 받아줄게. 멍청해서 대학도 못 간 네 말은 들을 가치도 없어. 너야말로 돈이 다야? 천박하고 상스러워서 상대도 하기 싫다. 나는 멍청한 사람 말 듣기 싫어. 대학이나 가고 말해. 알겠냐? 너는 너희 엄마가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대학을 못 가냐? 그것도 재주다. 뭐? 야, 너 지금 뭐라 했어? 거기 안 서? 야, 엄마, 쟤 잡아. 야, 거지. 이삿짐을 실은 트럭에 타기 전에 경숙이랑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그때 중학생 때 머리채를 잡힌 이후 처음으로 통쾌하게 받아쳤습니다. 경숙이는 실제로 대학에 진학 못했어요. 그렇게 경숙이 아줌마가 경숙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고 부적도 몇 개나 썼는데 소용이 없었죠. 하긴 공부를 전혀 안 하는데 어떻게 대학에 가겠어요?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 대학에 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가 돈을 무조건 잘 벌고 싶었어요. 가난이 너무 싫었고 적어도 늙어서도 엄마처럼 남의 집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학과는 바로 간호학과였어요.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되어 엄마와 동생을 먹여 살리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파출부 일을 하며 건강이 많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아픈 엄마를 간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동생도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제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해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며 살았습니다. 방학엔 공장에 가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생활비도 되고 엄마에게 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식당에 가서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딸이 번 돈을 쓸 수 있냐고 기어코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 돈을 벌게 되었어요. 직장을 가지니까 확실히 예전처럼 돈이 없어 옷을 하나만 입고 다니거나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제대로 삼시세끼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소개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은 무슨 연애도 제 인생에 없었어요. 오로지 인생의 목표는 돈을 벌어 엄마와 동생을 책임지는 거였죠.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무작정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랑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먹고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네? 일하느라 힘드셨으니까 고기 먹는 거 어떠세요? 됐어요. 저 집 가서 엄마 도와드리고 동생 공부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환 씨도 집에 가서 밥 드세요. 이렇게 저만 졸졸 쫓아다니면 일은 언제 해요? 아이, 저도 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미정 씨, 그러면 우리 산책이라도 할까요? 아니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저번 주에 재밌는 영화 나왔다고 하던데. 미정 씨, 미정 씨 잠시만요.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정환 씨는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어요. 소개해준 동료 말에 의하면 집이 엄청나게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정환 씨 아버지가 사업해 잘 사는 집이니 무조건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것이 되게 화제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정환 씨가 알아주는 부잣집 아들인데
저를 쫓아다니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부잣집이라고 하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경수인의 집 마당 창고에 살면서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으면 부자라고 하니까 더 싫었습니다.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면 오히려 좋았을 거예요. 이런 제 마음은 모르고 정환 씨는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어요. 저는 일부러 반지하인 우리 집을 보여주고 또 우리 엄마가 아파서 병원도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환 씨는 제가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뭐가 됐으냐고 본인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했죠. 결국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죠. 정환 씨의 애정 공세에 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정환 씨와 연애하며 전 참 즐거웠어요. 이래서 다들 사랑하고 결혼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결혼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너무 우리 집과 차이가 나니까 현실적으로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무조건 일단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어릴 때 너무 눈치를 많이 봐서 부자에 대한 동경이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행동 하나까지 다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화 씨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자 단번에 거절했어요. 남들은 반지를 받고 감동이라고 울기도 바쁜데 전 냉정하게 우린 결혼할 인연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 미종 씨, 그러면 일단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라도 가요. 네? 저도 미정 씨에게 들어서 왜 우리 집을 거부하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로 우리 부모님은 미정 씨가 가난하다고 반대할 분이 아니세요. 제 말 한 번만 믿어줘요. 네? 저는 부잣집에 집 가서 의견 하나 표출 못하고 눈치 보며 사는 거 못해요. 정원 씨가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부잣집에 집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집에서 선보라고 하죠. 참하고 집안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하세요. 저는 저렇게 말하고 정환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물론 저도 정환 씨를 너무 사랑했던 터라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은 안 된다고 말하는 심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정환 씨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우와 고급 과일을 사서 반지하인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무작정 사이가 될 사람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픈 우리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녔어요. 제가 간호사여도 일이 바빠 엄마를 잘 챙기지 못했거든요. 그런 저를 대신해서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에게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 몰래 용돈도 주고 여동생에게 예쁜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런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여동생이 제게 인사라도 한번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댁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긴 했는데 집 앞에 서니까 문득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경숙이네 집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참을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얕잡아보는 분위기면 당장 문을 박차고 나올 예정이었어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 식모님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린 아가씨가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정원이는 공부랑 담 쌓았거든요. 뭐 지금은 본인 아빠 밑에서 일하니까 괜찮아도. 아무튼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온다니까 경사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정환이가 집에서 얼마나 칭찬하던지 내가 귀가 따가웠어.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니까 우린 무조건 환영이에요. 그 부담 가지지 말고 들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하던데 우리가 병원비 줄 테니까 수술해요. 맞아요. 마침 남편이 잘하는 병원장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명의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님 거기로 모셔요. 돈 같은 거는 전혀 걱정하지 말고. 알았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가족끼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 주셨어요. 정환 씨는 삼남매 중 막내였거든요. 시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려서부터 공부는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진 않아도 집에서 걱정이 조금 많았대요. 그런데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환영이라고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좋아하셨어요. 형님 두 분도 어찌나 착한지 언니가 2명이나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주위에 결혼한 동료가 무조건 시누이가 있는 집은 피하라고 했는데 저는 경우가 달랐어요. 우리 집의 형편을 생각해서 시댁에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물과 예단 같은 것도 생략하고 서울에 있는 더 좋은 곳에 집도 사주었어요. 심지어 혼수까지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형님들도 제게 가족이 되어 좋다고 저랑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같이 쇼핑도 다녔어요. 걱정하던 것과 달리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생각하던 것과 다른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엄마는 어려서부터 고생만 했던 제가 드디어 빛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신혼생활을 하며 저는 꿈을 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장 동료는 결혼하면 돌변해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고 긴장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혼하니까 시부모님은 제게 더 잘해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엄마가 몸이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셨어요. 원래도 병원에 자주 다녔는데 아예 입원해서 수술도 몇 차례 하셨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으니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올리고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엄마가 암에 걸리게 되었어요. 암 치료비도 문제였고 그때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이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여유로운 경제력으로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술을 받게 해주셨어요. 또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특실 1인실로 방을 잡아주셨습니다. 엄마는 1년간의 투병 끝에 결국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야 겨우 고생하지 않고 사나 싶었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시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가, 괜찮다. 응?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이제 내가 우리 아가의 엄마가 될게.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응?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하렴. 슬픔은 같이 나누는 거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제게 결혼 정말 잘했다고 하셨어요. 시댁이 너무 좋아서 본인 마음 편하다고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평생 잘할게요. 아가, 우리가 오히려 너한테 평생 잘해야지.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우리 딸처럼 너를 아낄게. 실제로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를 시댁에서 얼마나 챙겨주는지 아시니까요. 그렇게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혼자 남은 여동생까지
시댁에서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남편도 고맙게도 일단 몇 달이라도 여동생과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도 결혼했으니 여동생이 외로움을 탈 수 있다고 저보다 더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시댁을 보며 저도 평생 시댁에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저는 결혼하고 시댁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진짜로 제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버이날과 생신 때는 남편보다 제가 더 시부모님을 챙겼습니다. 오죽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 혼자 총 셋이서 제주도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형님들이 친딸보다 며느리가 더 낫다고 웃으면서 말씀하실 정도였죠. 실제로 시부모님은 친딸인 형님들보다 저를 더 챙기셨어요. 제 생일 때는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슬픔에 빠진 저를 시댁 식구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안 그래도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들은 더 극진하게 대해주셨어요. 마치 귀빈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유로운 시댁의 경제적 형편 덕분에 태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렇지만 형님들도 저를 아주 많이 도와주셨어요. 같은 여자고 이미 출산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당신이 아들 낳았다고 복덩이라고 하셨어. 친척들에게 입이 닳도록 자랑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어. 아유.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는 소중하지만 확실히 옛날 분들이라 아들이라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낳느라 고생했다고 용돈도 많이 주셨어.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알지? 아들을 낳았더니 시부모님은 아예 저를 복덩이라고 부르셨어요. 형님들의 자식이 다 딸이었거든요. 집안의 손자가 처음으로 태어났으니 시아버지가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손녀라고 해도 좋아하셨을 테지만 아무래도 대를 잇는 것은 딸보다는 아들이니까요. 형님들도 드디어 시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풀었다고 다들 좋아했어요. 아이를 낳으니 안 그래도 좋은 시댁의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좋았어요. 집에 가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서러웠던 것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평생 고민이라는 건 모르고 살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다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첫째를 낳고 남편과 저는 반드시 둘째를 낳고 싶었거든요. 외동보다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 돈 걱정도 없었죠. 그래서 첫째를 낳고 바로 또 임신해서 둘째를 가졌습니다. 임신 초기가 지나고 중기가 지나고 막달이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첫째를 돌보면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원래 아무리 늦어도 7시면 집에 오는데 그날은 9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연락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집이니? 어떡하니? 너희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했어. 지금 회사가 당장 부도나게 생겼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정환이랑 다들 회사에 있어.
믿었던 거래처에게 사기를 당했대. 아유,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하니?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잠시만요. 아니, 일단 저 그럼 시댁으로 갈게요. 진정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시어머니는 오열하면 시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 하셨어요. 믿었던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시댁에 갔더니 형님들도 와 있었습니다. 다들 울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시아버지와 남편이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두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했는데도 부도를 막는 것은 힘들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님 머리를 잡고 쓰러지셨습니다. 형님들도 땅을 치며 오셨어요. 시아버진 씁쓸하게 허망하게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렇게 잘 살던 시댁은 한 번에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어요. 최대한 막아보려고 남편이 밤을 새우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막아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으리으리한 시댁의 집을 팔고 우리가 살던 집도 팔았어요. 집에 있던 가구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형님들도 각자 시댁의 돈을 빌려 겨우 길거리에 나앉는 것은 피할 수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반지하에서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 부부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 둘째의 출산까지 하게 되었어요. 첫째 때 모든 지원을 받았던 거와 달리 둘째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첫째가 쓰던 용품들이 있어 새로 사야 하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아가, 그 몸으로 어떻게 일한다고 하는 거야? 출산하고 바로 일하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데. 괜찮겠어? 아휴,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라도 나가서 일해야죠. 아버님하고 정원 씨 상심이 클 텐데 어머님이 집에서 위로를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첫째랑 둘째 돌보느라 고생하실 텐데. 나야 집에서 하는 것도 없으니 당연히 우리 손자들을 봐야지. 나는 걱정하지 말고 언제나 네 건강이 우선이야.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집에 있어. 내가 나가서 설거지라도 해서 돈 벌게. 알겠지? 아가, 미안하다. 저는 출산하고 딱 한 달이 지나고 바로 병원에 일자리 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제 직업이 간호사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부님은 집에 있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반지하 생활이 처음도 아니고 어렸을 때 이미 살았던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부모님과 왕자처럼 자라온 남편이었어요. 평생 힘든 것을 모르고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그들은 반지하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셨어요.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집이 망해 시아버진 우울증에 집 밖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가 밉지 않았어요.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잘못으로 망한 것이 아니니까요. 남편은 저 혼자 고생시킬 수 없다고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는데 평생 곱게 자라온 사람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일단 제가 돈을 버니까 회사에 취직을 하라고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면 우리 엄마처럼 몸이 고생하다 나중에 암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출산하고 바로 일하는 것은 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뼈가 아프고 관절이 다 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가 일하지 않으면 굶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하려 노력했습니다. 집에서 그래도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남편이 몇 달이 지나자 취업했다고 했어요. 도서관에 다니면서 죽어라 회계를 공부하더니 결국 취업했더라고요. 남편은 회계를 공부하며 시아버지의 망한 사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취업하고 저도 일하니 집안이 점점 살만했어요. 최대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아끼고 아껴 돈을 모으니 빚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 집에서 나가지 않다가 본인이 짐이 되면 안 된다고 나가서 소소하게 일하셨어요. 그러다 근처 학교에 경비일을 구하셔서 고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나가서 일하니 수입도 생기고 활력도 생겼어요.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 빚도 갚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간 날 시어머니는 엉엉 우셨어요. 막막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집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그 누구보다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출산하고 회복도 하지 못한 채로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하시는 모습에 전 힘든 게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일은 어때? 당신 취업하고 얼굴이 많이 상했어. 혹시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만약에 누가 심하게 괴롭히면 그냥 나와. 회사는 많고 당신은 능력이 좋잖아. 힘든데 꾸역꾸역 다니지 마. 아니야, 괜찮아. 팀장이 노처녀거든? 낙하산으로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팀장 자리에 앉았어. 그 여자만 아니면 다들 착하고 일도 재밌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 회사에서 무조건 오래 버틸 거야. 다 이유가 있어.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도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니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승진도 하더라고요. 코피까지 쏟으면서 일하는 모습에 건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다니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회사에 애정이 많은지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나가 일하더라고요. 몸이 상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은 쉴 수 없다고 하루라도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고 저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어도 가족끼리 이겨내니 힘들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제게 회사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회사 일이 얼마나 진심인지 아니 전 흔쾌히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되어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날이 바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랍니다. 이 사건이 오늘 제 사연의 핵심적인 내용이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의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어떤 고깃집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어색했지만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니까 최대한 활발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본인 팀이라고 저를 어떤 자리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 거기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저를 학창시절에 죽도록 괴롭혔던 경숙이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경숙이를 보며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특유의 찡그리는 모습과 듣기 싫은 목소리는 분명 경숙이가 맞았어요.
졸업하고 그 지긋지긋한 동네를 떠나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동네가 너무 싫어 놀러도 가지 않았고 동창회라고 연락이 와도 절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경숙을 처음 본 자리가 바로 남편 회사 부부 동반 모임인 그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본인을 보자 경숙이도 저를 쳐다보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찡그리고 저를 보더니 금방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웬일이야? 야, 네가 여기에 왜 와? 아니 설마 김 과장이 네 남편이냐? 아, 세상에. 여러분, 저기 김 과장 아내가 학창시절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창고에 살았던 애예요. 대학 좋은 곳 가면 뭐하니? 결국 네 남편은 내 밑에서 일하잖아. 이것 봐. 돈이 최고지? 분위기를 보니 경숙이가 우리 남편의 상사로 보였어요. 순간 남편이 집에서 하소연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팀장이 여잔데 능력도 없이 노처녀로 살며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힘들어했거든요. 그 미친 팀장이 바로 경숙이었던 거예요. 경숙이는 예전 성격이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비꼬는 실력은 예전 어린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하더니 우리 남편의 볼을 쓰다듬으며 저를 욕했어요. 거지랑 사니까 안타깝다는 말에 저도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지기 전에 남편이 더 빨랐어요. 갑자기 양복 안으로 손을 넣더니 어떤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손을 들어 경숙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경숙이는 당연히 뺨을 잡고 쓰러지더니 미친 듯이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 사직서다 이년아. 네가 뭐라고 나를 조롱해? 이 망해가는 회사에서 팀장 자리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좋디? 네 아버지 없었으면 팀장 자리도 못 갔잖아. 회계 조작해서 다 망해가는 회사가 뭐가 좋다고? 참나. 여러분, 탈출하세요. 이 회사 곧 망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김 과장, 지금 장난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아니? 어? 우리 회사가 망하긴 뭘 망해? 네 소원 아니야? 우리 회사는 건재해. 다들 김 과장 말 믿는 거 아니죠? 참나. 나는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사기치면서 조작하고 다른 회사 등쳐먹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도 그래서 망한 거라고. 내가 일부러 여기 들어온 거 모르지? 우리 아버지 회사 사기친 거 내가 증거 다 잡았어. 뭐?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당신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가만 안 둬. 남편은 고소는 본인이 할 거라고 말하며 증거가 이미 다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회사가 망한 이유가 경숙이 아버지 회사 때문인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본인 아버지가 사기당한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미친 듯이 회계 공부를 했고 그 상대 거래처에 일부러 입사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있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그동안 했던 불법적인 모든 일을 잡아냈어요. 남편의 말에 거기 있는 직원들은 다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남편은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회사를 고발했어요. 직원들은 남편이 보여준 자료를 보고 다들 남편을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 있던 핵심 직원들은 다들 나가게 되었어요.
경숙이네 아버지는 법원에 몇 차례나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네 남편에게 말해서 제발 우리 아버지 회사 안 망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어? 예정을 봐서라도 제발 우리 집 좀 살려줘. 우리 이렇게 망하면 어떡해. 우리 엄마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한 번만 봐주면 다신 그렇게 살지 않을게. 내가 어렸을 때 너 괴롭힌 것 때문에 그래? 그거 그냥 내가 어려서 그랬어. 너도 알잖아.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누가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너희 회사 억울하게 고발하는 줄 알겠다. 너희 아버지가 불법적인 일로 남의 회사 망하게 한 게 잘못 아니야? 그리고 그냥 어려서 그랬다고? 난 아직도 네가 계단에서 밀어서 다친 발목 때문에 오래 못 걸어. 어? 내가 널 계단에서 밀었다고? 아, 그건 내가 미안해. 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이렇게 망하면 우리 반자에서 살아야 돼. 제발 살려주라. 경숙이는 심지어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와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쌍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죠. 그저 통쾌했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결국 경숙이 아버지 회사는 망했고 사장인 경숙이 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벌금 때문에 앞으로 갚을 빚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판결을 듣는데 웃음이 나와 참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경숙이 아버지와 그걸 보고 쓰러지는 경숙이 엄마와 경숙이를 보고 어렸던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렸을 때 저 집안 가족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생각하니 속에서 울컥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본인 가족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경숙이가 학창시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걸 알더니 더욱 분노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제가 어렸을 때 괴롭힘을 당했던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인집인 것을 알고 사소한 것까지 죄다 고발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던 거죠. 여동생도 이 사건을 듣더니 너무 통쾌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기억이 아직 남아있었나 봐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남편은 시아버지의 망한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을 고생하더니 결국 재건에 성공했답니다. 아직 시아버지가 한창 잘 나갈 때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성공해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과 형님들은 남편이 다시 사업을 살리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이 일어나면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갔어요. 시부모님은 따로 살 수 있도록 집도 얻어주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남편의 사업이 안정되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걱정이 전혀 없답니다. 안정된 요즘 경숙이를 떠올리면 너무 통쾌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을 제보하며 아주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간이 겪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모두 자업자득이란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만일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저히 혼자 버티고 있기 너무 괴로워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질책이든 비난이든 뭐든 해주세요. 저에게는 저를 낳고 길러준
친어머니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안아주고 달래주던 그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친어머니의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는 새엄마와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저보다 4살 어린 딸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너무나 갑작스레 생긴 새엄마와 그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집에서 제일 관심을 받던 사람은 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새엄마와 그 딸이 들어오면서 아빠의 관심이 저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엄마는 항상 저에게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잔소리했습니다. 사실 아직 어린 동생이랑은 특별히 다툴 일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이 굉장히 불공평하고 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한창 관심이 필요한 나이였으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미워 몰래 괴롭히고 울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상황을 눈치챈 새엄마에게 야단을 맞았죠. 저는 그게 또 불만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새엄마는 저랑 동생 둘이서만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랑 딸이 집에 오면서 아버지도 저에게 관심을 잘 주지 않는 것 같아 저는 새엄마랑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그해 가을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죽음이 뭔지 잘 알지 못하던 나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너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다만 이제 다시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새엄마랑만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동화 속에 나오는 계모 이야기만 떠올리면서 내가 앞으로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지요.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작은 아버지와 고모가 새엄마를 찾아오는 일이 많아졌고 세 사람은 늘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참이나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새엄마는 한숨만 내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새엄마가 힘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실이 났습니다. 고모와 작은아버지가 새엄마를 내쫓아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집에서 나가게 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학교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보육원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고모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 곳에서 재미있게 지내게 되었으니 항상 씩씩하게 생활하라고 하셨지만 막상 제가 접한 보육원의 생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친구들에 비해 너무나 정돈되지 않은 모습의 친구들을 보며 혼란을 느꼈고 그러면서 전 타인의 장점을 보기보단 타인의 단점이 무엇인지 찾는 아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냥 가정이 있다는 그 자체가 곧 사랑이고 보살핌이었단 사실을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모든 게 정해진 대로만 움직였고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내 것을 주장한다든가 내 마음대로만 한다는 것은 대번에 표가 나게 되고 눈초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생활에도 적응을 하게 되었지요. 대신 저는 그만큼 말수가 적어지고 포기가 빠른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고모가 찾아와 주었어요. 처음 고모가 찾아왔을 때는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고 고모를 붙들며 울어봤지만 고모는 제 새엄마가 저를 여기에 두었기에 그럴 수 없다며 저를 달랬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친엄마라도 찾아달라고 했지만 고모는 제 친엄마가 어디 있는진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절망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고모가 돌아가고 며칠 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선생님들을 찾아가 나는 고모가 있으니 고모에게로 가겠다고 외쳤지만 저를 달래는 선생님 한 분을 제외하고 아무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고 각자 자기 일에만 열중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아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육원 생활은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주었고 때마다 행사를 거르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은 오히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이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죠. 전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시거나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든 착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관심이 우리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턴 점점 영악하게 대처하게 되었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해야 내 몫이 좀 더 돌아오는지 그런 방법들을요. 저뿐만 아니라 그곳의 친구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얕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 또래의 아이들은 제가 영악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에게도 자주 칭찬을 들었고 운동도 잘했으니까요.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공부도 잘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보육원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제 학창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제가 보육원 생활을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죠. 저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고모가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 스스로가 고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나 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계층을 알게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이 되자 저에게는 고아라는 멍해가 씌워졌고 대놓고 저를 놀리고 무시하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맞서 싸워도 봤지만 그래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아이들과는 점점 서먹해졌고 벽이 생기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무리해서 제 위치를 가지려면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저는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무시받지 않기 위해 공부만 했지요. 아이들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바라보시던 보육원 선생님들이 죽어라고 공부만 하게 되니 오히려 그것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로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발버둥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많이 외로웠지만 그럴수록 주변에서 제 평판은 좋아져 갔지요. 교육 봉사를 하러 온 선생님들도 저에게 주의를 기울여 공부를 봐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한 번은 급식을 먹는데 평소 까불기를 좋아하는 녀석이 옆자리에 앉아서는 제 어깨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너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는 돈으로 먹고 산대. 그러니까 너는 더 감사하게 먹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거들먹거리며 마치 주인인 듯 행세하는 그 모습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고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급식소 앞에서 기다리다 밥을 먹고 나오는 녀석에게 달려들어 흠씬 혼을 냈지요. 예전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 아무 소리도 못했지만 저에게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제고 한 놈만 걸려라고 하던 참이었죠.
제 성적이 이전에 비해 월등하게 좋아지던 때라 전 학교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제 편을 들어줬고 저를 놀리면서 원인 제공을 한 녀석이 비난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다시금 깨달았어요. 남에게 멸시를 받지 않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되거나 남이 부러워할 것을 가져야 한다는 걸요. 그런 생각에 힘입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중고등학생 시절은 무난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는 누가 대놓고 놀리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나름 즐겁게 지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다른 학생들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하는 일들도 저에게는 보호와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들수록 더 열심히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일부러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교에 남아있으려고 노력했지요.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고 자연스레 학급에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아이였던지라 가슴 한구석은 늘 설명할 수 없이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그럴 땐 일부러 어린 시절 살던 집을 찾아가 고달픔과 외로움을 달래다 오곤 했습니다.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집을 보다 보면 마음이 좀 나아지곤 했어요. 특히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친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어 좋았지요. 아무튼 학창시절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전 내로라 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치열하게 살았죠. 여러 지원과 혜택이 있긴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제 힘으로 번듯하게 살아가려면 남들보다 2배는 더 노력을 해야 했으니까요. 동기들과 어울리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평소에도 거의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며 공부했고 취업에 필요한 각종 활동까지 챙기면서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전 오랜만에 고모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뿐인 고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고모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죠.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는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를 고아원에 맡긴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의 장례식 후 작은 아버지와 고모, 새어머니가 한참을 다투던 생각이 났어요. 고모는 어떻게든 제가 고아원에 가는 상황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새엄마가 모든 절차를 끝내버리느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대비를 했더라면 네 아버지 재산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 거고 그랬으면 우리가 네 후견인이 돼서 너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설마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니? 아무리 난리쳐봐도 법적으로는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도 너를 키울 형편도 안 되고 네 작은 아버지가 너를 고아원에 데려다주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다. 그래도 네 힘으로 잘 커졌으니 이제 됐다. 됐어. 그게 정말이에요? 고모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속에서 무서운 분노와 증오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어린 시절 이후로 숨겨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장면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주눅든 채로 남의 눈치나 살피며 살았던 기억. 그 어린 나이에 보육원의 위계질서에 맞춰 사느라 학교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기 힘들었던 기억 같은 것들이 괴롭게 떠올랐지요. 그리고 그날 밤 치를 떨며 새엄마를 찾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으로 그 여자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직접 찾아가서 따지기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말이 안 통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이라도 걸어 괴롭혀줄 생각이었죠. 제가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흥신소에 문의해보니 새엄마와 그 딸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모녀가 사는 모습을 보니 매우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속에는 더 큰 분노가 생겨났습니다. 새엄마의 딸은 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만났더라면 한눈에 봐도 미인이라 생각할 만큼 아름답게 성장했더군요.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손으로 직접 새엄마에게 응징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저 아이를 유혹해서 저 아이의 남자친구로 새엄마에게 나타나자는 생각이었어요. 새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딸이라면 그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게 새엄마를 가장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드라마같이 극적인 방법인지라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적었고 확신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전 실행해보기로 했어요. 한 가지 자신이 있었던 건 제 나름 외모가 제 장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생겼다는 말을 줄곧 듣던 편이었습니다. 의도를 갖고 이성에게 접근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저 아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니 긴장될 것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그 순간 이미 전 분노로 쌓여 있었고 어떻게 하면 처절한 응징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던 터라 그 방법이 어찌 되었든 그건 이미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접근해서 그녀의 SNS를 알아내고 관심이 있는 남자처럼 종종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간호사들에게 부탁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하며 바쁜 그녀의 일상에 위로가 되는 남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 그녀는 제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갑작스레 다가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성격이었고 그녀 역시 예쁜 편이라 주변의 경쟁자들도 꽤 많은 편이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의 관심엔 익숙한 여자였고 제가 다가가려 했을 땐 뭘 보고 나를 좋아해?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뒤 저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관심사에 제가 끼어드는 거였어요. 그녀는 독서에 관심이 많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소모임을 하곤 했는데 그 소모임의 일원이 되어 가까워지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읽는 책을 따라 읽고 그녀의 감상편을 들으면서 때론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반박도 하며 점차 말을 섞어나갔어요. 그녀는 독서하고 토론하는데 꽤 열성적이었던 편이라 자신과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자신만큼이나 독서에 진심이었던 저를 다른 남자들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구로 시작했어요. 유진인 생각보다 다정한 아이였어요. 막상 친해지고 나자 저를 잘 챙겨주고 제가 취직 준비를 할 때도 다른 합격한 자소서들을 뽑아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 무렵 저도 어쩌면 유진이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방심을 하니 유진이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 생기더군요. 바로 독서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남자가 먼저 유진이에게 따로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미였지요. 유진이는 좀 곤란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다 같이 술 마셔요. 하지만 그 녀석은 제가 봐도 끈질긴 녀석이었어요. 계속해서 유진이에게 접근했고 출근되며 술을 하자고 졸라댔습니다. 무척 거슬릴 정도였죠. 그 녀석은 그날도 모임이 끝나고 또 애처럼 징징대고 있었습니다. 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바로 유진이 옆으로 다가가 막아주었어요. 미안하지만 유진이 나랑 선약이 있어. 앞으로도 유진이는 그쪽이랑 술 마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래? 창피하지도 않아? 제 말에 그놈은 무안함을 느꼈는지 한동안 붉어진 얼굴로 씩씩거리더니 유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남자친구냐고요. 유진이는 그 말에 약간 당황하는 듯 하다가 그놈을 떼어낼 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오빠. 내가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또 저럴 것 같아서. 유진인 나중에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지만 전 아니라고 기분 좋게 화답하곤 유진이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날은 처음으로 단둘이 보내는 날이었지요. 지금까지 독서 모임으로 친해진 터라 서로 반말도 하고 모임에서 만나면 도움도 주고받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모임 안에서 만났을 뿐이었지 밖에서 어울리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허나 전 새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굳게 다시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잘 해내자고요. 저는 거울을 보며 얼굴까지 한번 다시금 살피고 깔끔한 모습으로 유진이에게 다가갔고 그날 유진이와 저는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빤 학창시절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엄청 좋은 대학 갔잖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할 게 공부밖에 없었거든. 또 공부를 해야 유리했으니까. 유리하다고? 어, 사람들이 날 얕잡아 보지 말아야 되니까 나 같은 고아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 고아란 이야기에 유진님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전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유진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유진이 평소 고아원 봉사를 다니는 아이였으니까요. 어쩌면 저의 과거가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생각이 들었지요. 역시나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제가 자신의 반응을 살핀다고 생각했는지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제 말을 받아주며 다음 이야기로 옮겨갔어요. 저에 대한 배려로 자세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지만 전 일부러 대화 중간중간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어요. 우리 보육원은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양말 같은 것도 꼭 한 짝씩은 잃어버렸어. 한참을 찾았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애가 내 양말을 신고 있더라고. 뭔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지. 다 같이 쓰는 물건이고 다 같이 쓰는 시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막상 독립하고 나선 좀 어색하더라고. 내 방, 내 침대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었겠다. 그래도 많이 편해졌지. 그때 생활에 비하면. 이젠 날 감시하거나 불쌍해하는 사람들도 없고 경제적인 것도 풍족해졌으니까.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거기 부모님이 내 출신 보고 날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은 내가 감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 다른 좋은 면들을 보여주면 되니까. 멋있다, 오빠. 맞아. 그러면 돼. 위축될 필요 없어. 오빤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유진인 그날 술자리에서 저를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 유독 저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동정의 시선이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 저를 가깝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후 경계심 많던 유진이는 자기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자기를 미워하는 상사 이야기,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 사고들, 간단한 술을 놓고 시작했던 이야기는 가끔씩 새벽을 넘어 오래도록 이어지기도 했어요. 체육 시간이 됐는데 체육복이 없어진 거야. 당황해서 막 찾아 돌아다니는데 글쎄 어떤 여자애가 내 체육복 훔쳐간 거 있지. 왜? 몰라.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가로챘대. 그래서 미웠대. 문제는 전교에 그 소문이 쫙 퍼지고 난 완전 이상한 애가 된 거야. 아무도 나랑 밥 먹으려 하지 않고 다 나를 나쁜 애로 취급하는데 정말 학교 가는 게 싫더라고.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난리쳤는데 엄마는 계속 보내려 하고. 아무튼 그때 기억이 선명해서 그런지 아직도 또래 여자들은 조금 어려워. 나를 모함할 것만 같고. 그러면서 저도 유진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가진 게 많을 것 같았던 유진이는 중학교 내내 왕따였고 그 충격으로 고등학교도 가지 않을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유진이가 조금은 가엾기도 했습니다. 저도 친구가 없는 외로움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유진이에게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목표가 있는 이상 제 목표에 충실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는 은근슬쩍 새엄마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야?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유진인 엄마란 단어가 나오자마자 세상 환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친구 같은 분이야. 다정하고 소녀 같고 예뻐. 나랑 엄마랑 다니면 아직도 사람들이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이모라고 생각해. 어렸을 땐 엄마가 학부모 회의 같은 데 오면 큰언니 정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난 그런 엄마가 참 좋았어. 엄만 요즘도 가끔 내가 입는 옷을 입기도 해. 되게 날씬하시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나한테 둘도 없는 엄마야. 아빠 없이 혼자 날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거든. 그래? 순간 학부모 회의에 엄마가 한 번도 없었던 어렸을 적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가자 유진이의 그 환한 얼굴과 얼핏 스쳐가는 빛이 싫어졌습니다. 혀끝에 씁쓸함이 감돌았고 전 얼른 술로 속을 달래야 했지요. 유진인 제 속은 모르고 계속해서 제 앞에 자신의 엄마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지만 어여쁜 강아지와 함께 찍은 두 모녀의 사진은 밤새 저를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고 제 모든 것을 앗아간 새엄마와 이 딸의 행복한 일상은 짓밟고 싶을 정도로 싫었습니다. 유진이가 그걸 알 리 없었지만요. 집을 살피기 위해 유진이의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습니다. 밤이라 늦었단 핑계로요. 그런데 유진이가 사는 집은 사진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시세로만 치면 10억이 넘는 집이었어요. 이 집을 어떤 돈으로 샀을지는 뻔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해 이런 좋은 집에서 예쁜 강아지와 산책을 다니고 스파를 다니고 여행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그 여자를 생각하면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유진이가 새엄마 얘기를 또 꺼내더라고요. 우리 엄마 혼자라고 저번에 말했잖아. 요즘 엄마가 엄청 꾸미고 다니는데 낌새가 이상해. 마치 남자친구라도 생긴 것 같다니까? 내가 막 따져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뭔가 냄새가 나. 남자친구란 단어에 전 또 온몸에 오서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여자가 행복한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와 달리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잔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이라도 보육원에 넣은 아이를 떠올린 적이 있을까?
그 아이를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을까? 하지만 그 여자가 그게 궁금했으면 진작 저를 처음부터 고아원에 넣지도 않았을 거란 결론이 나왔고, 저는 복수를 위해 유진이에게 괜찮은 남자가 되기 위해 상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 제 현실로 돌아와 취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전 취직을 했습니다. 성적이 괜찮았고 스펙도 좋았으니 꽤 좋은 대기업에 취직했지요. 누구보다 유진이가 가장 많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축하 선물이라며 제게 꽃까지 사주더군요. 그때 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생각이 들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로 다가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음을 먹기 전 저에게 고백을 해온 건 바로 다름 아닌 그녀였습니다. 어느 날 업무에 치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침 집까지 얼마 걸리지 않으니 그냥 걸어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때마침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어디야? 나 집에 걸어가고 있어. 지갑을 두고 와서. 유진이는 걸어가고 있다는 제 말에 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왔고, 저희는 집 근처에서 간단하게 커피를 한잔 하게 되었어요. 유진이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다며 일이 힘드냐고 물으며 여느 때처럼 제 걱정을 해주었지요. 생각해보면 이상하기도 그날따라 대화 중간중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미 고백을 하겠노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유진이가 몇 번 제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사실 오빠를 좋아해 왔다고요. 부끄러워 말 못했는데 오빠도 혹시 자기와 마음이 같냐고요. 유진인 정말 진지한 눈빛으로 제게 말하고 있었고 정말 오래 숨겨온 마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폭죽이 터지는 환희와 기쁨보다는 이상하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죄책감이란 감정이었죠. 찝찝한 느낌. 이 느낌이 저를 사로잡는 바람에 대답마저 주춤했습니다. 오빠는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말하려 했어. 사실은 내가 먼저 더 좋아했어. 제 대답에 유진이 눈에 띄게 좋아했고 저에게 폭 안겼어요. 언제부터 절 좋아한 거냐 물으니 유진이는 제가 친오빠처럼 생겨지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죄책감이란 감정은 가볍게 날려버리고 그냥 나쁜 놈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버려놓고도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여자의 인생을 똑같이 짓밟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유진이 희생양이었지만 그런 걸 생각할 여유 따윈 없다고 절 채찍질했습니다. 그러기를 반년, 오로지 응징 하나만 생각하며 제 시간과 노력을 다해왔고 드디어 그 아이와 저는 결혼을 약속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바보 같은 연극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새엄마를 만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길에 유진인 잔뜩 설레어했어요. 우리 엄마 분명 오빠도 좋아할 거야. 혼자 나 키우시느라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이고 엄청 배려심도 많으셔. 내가 오빠에게 잘해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내가 다 설렌다. 유진이의 말에 저는 새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 여자는 악마였죠. 유진이에겐 아니었겠지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새엄마는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모든 음식이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처럼 느껴졌어요. 인간으로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저를 비참한 지경에 빠뜨려 놓은 사람이 자기 행복에 취해 음식을 준비했을 것을 생각하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역시나 새엄마는 저를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도 있겠지만 제가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말투와 표정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안은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는 그저 겸손하게 웃거나 맞장구만 쳐주고 있었지요. 유진이가 병원이란다고 어찌나 힘들었는지 맨날 집에 오면 잠만 잤어요. 나도 참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환자 돌보다가 애가 먼저 쓰러지겠다 싶어서 얼마나 복이 안 됐는지. 그런데 남자친구 만나고 난 후부터는 애가 생기가 돌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러고만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잘생긴 신랑감을 데리고 오네. 아유, 아이 별 말씀을요. 저도 유진이 보면 참 열심히 하고 다부지고 그런 게 보기 좋았습니다.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요. 애가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어요. 애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그게 마음속에 맺혀 있었는지 중학교 때부터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다 돌봐준다 그러더니 그거 하나 보고 기쓰고 공부해서 대학에 붙었어요. 그때쯤 저는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새엄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제 모든 걸 악몽으로 바꿔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너무나 찝찝했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멈출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차마 유진이 앞에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유진이에게 뭔가를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자리를 피하게 했습니다. 새엄마는 계속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유진이한테 들은 것보다 훨씬 싹싹하고 말도 잘하네. 나는 좀 걱정했거든요. 내가 침묵을 못 찾는 편이라 말을 많이 해서 실수라도 할까봐. 아, 그러셨구나. 저 그런데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죠? 아버님 이야기는 유진이한테 듣긴 했는데 유진이한테 오빠도 한 명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죠. 4살 터울에. 그런데 유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순간 새엄마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저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토록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성현입니다. 당신께서 버리고 가신 안성현이요. 어머니, 그간 잘 계셨어요? 그 순간 새엄마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보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여기저기 만져보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맞구나. 맞아, 성현이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성현아. 네가 왜 이러고 나타나니?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이고, 유진 아버지 세상에. 새엄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절 보면 무서워하거나 당황할 거라 생각했는데 오열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시 증오에 이미 눈이 돌아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덕분에 아등바등 잘 버텨왔어요. 우리 새엄마께선 잘 지내셨나 보네요. 제가 다 허탈해지네요. 어찌나 잘 지내셨는지 신수도 훤하시고 집도 아주 좋아요. 이거 다 아버지 산 훔쳐가신 거죠? 저는 고아원에 넣고요. 그런데 그 말에 새엄마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며 세차게 고개를 흔들기만 했어요. 아니야, 너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구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
나는 네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손댄 적이 없어. 그리고 너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내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든 너를 데려오려고 했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잠시만. 새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어 유진이에게 잠시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후 제 손을 붙들어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재산을 가로챈 것은 새엄마가 아니라 고모와 작은아버지였으며 당시 아버지와 새엄마는 미처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엄마는 유진이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할 수밖에 없었고 저를 고아원에 보낸 것을 주도한 것은 작은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새엄마로선 당시 정말 갈 곳도 없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저를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이와 너는 이복남매야. 하긴 너무 어려서 그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하긴 했다만 네 친가 식구들이 어찌나 사람들이 악한지 여태 그런 이야기도 안 해줬나 보구나. 뭐라고요? 이복남매요? 전 너무나 큰 충격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다며 제 손을 붙드는 새엄마의 손도 뿌리친 채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죠. 집에 돌아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간 사람들이 유진이와 제가 많이 닮았다고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고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모, 제가 들은 말 사실이에요? 사실이냐고요? 대답을 하세요. 예, 너 그 여자한테 지금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여자 왜 쫓아내? 우리 사는 거 봐라. 우리가 어떻게 네 아버지 재산을 뺏었겠니? 내가 그럼 네 고아원에 왜 널 보러 갔겠니? 말이 안 되잖아. 그 여자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성현아, 그 여자는 악마야. 모든 사실을 따지고 들었지만 고모는 끝끝내 발뺌만 했습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마음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보단 제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죄책감이 더 커서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직까지 새엄마와 유진이에게는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연락해볼 용기가 안 생기네요. 그저 죄책감만이 뼈저리게 저를 짓누를 뿐입니다. 차라리 그냥 모든 걸 잊고 새 출발을 했으면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왜 허망한 지난 날을 위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릴 수도 없고 그저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제가 동생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동생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제가 싫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믿었던 유진이의 아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렇게 죗값을 치르는 걸까요? 솔직히 약이라도 털어놓고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복수와 증오에 미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는데 제가 어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운명에 처하게 한 하늘도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리 꼬여버린 걸까요? 다 제가 자초한 거겠죠? 유진이에게 접근하지도 그런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품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냥 제 팔자가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야 했어요. 왜 미련한 마음을 품어서 어리석은 길을 걸은 걸까요? 저는 지금 그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직장에도 나가지 않은 채 방구석에 박혀 하루하루 죽어가는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한다면 유진이와 연락이 닿는 일일 뿐이에요. 유진이가 저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것 뿐이지요. 이 또한 제 욕심이지만요.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목숨으로 갚아야 할까요? 극단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는 지금, 제게 따끔한 훈계도 좋으니 무슨 말이든 해주었으면 합니다.